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치권 소식 먼저 선거 얘기부터 해야겠죠. 아무래도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이 전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주 선거 결과는 이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주의 재선거에 대한 결과는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낮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주에서 나타난 표심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몇 등 했죠? 저희가 6명 후보 중에 5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주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운천 의원이 이제 마지막 그 후보로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상황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전주 을의 이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던 배경은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파렴치한 범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는데 그런 측면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전주에서 그 민심을 얻지 못하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전주의 재선거의 원인을 극복하지 못했던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부패, 비리 혐의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호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나서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함께 민주당도 무공천을 선언했으면 그 무공천에 따라서 민주당 출신의 후보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왔던 임정혁 후보 등이 제대로 된 선전하지 못했던 결과가 진보당 의원의 당선을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전주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무공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에서는 여러 차례 원칙을 밝힌 게 있습니다. 여기는 무공천을 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당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당 관련된 분들이 뭐 이렇게 무소속 후보와 같이 하겠다고 했을 때도 강한 경고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뭐 여야를 떠나서 이제 그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면은 무공천 지역에 되면은 본인이 당선되면은 당연히 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다, 민주당을 복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 지지를 받으려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절대 복당은 불가능하다. 그 뭐 당원 당규에 다 돼 있습니다.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복당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들이 그 전주을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한테 어떤 당의 원칙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가지고 그 나왔던 무소속 후보들 중에 호불호가 갈리는 후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번엔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분이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입니다. 네. 그 이분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그 정치 경력을 봤을 때 이른바 그 박근혜 정부 때 없어진 통진당의 귀환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에서는 지금 뭐 어차피 그 전주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뭐 통진당 이전에 출신이랄지 아니면 뭐 정의당 출신이랄지 그거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한 몫이고요. 우리 강성희 의원께서 뭐 임기는 1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 의정 활동을 전주 시민들, 전주을 유권자들이 부응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세요? 진보당이 갖고 있는 노선과 가치, 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그렇죠? 현재 그 보여주고 있었던 노선이 과거 있었던 통합 진보당의 후신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 관련된 이슈부터 또 민주노총회에서 같이 함께 몸담고 있었던 강성희 후보가 보여줬던 선거 내내 논란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무소속의 임정혁 후보가 주사파 정당이 전북을 점령했다, 전주를 점령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토론 과정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토론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위권 차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큰 논란이 불거졌던 적도 있습니다. 네. 강성희 의원 한 명에 대한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역할과 그러한 활동들이 앞으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과거 통합진보당이 했던 노선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또 강성희 의원 한 명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들이 꽤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아마 정의당 못지않는 세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울산 선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주가 아무래도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면 울산은 이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 이겼거든요, 민주당이. 민주당 일단은 분석은 저희가 뭡니까? 과도하게 이번엔 교육감입니다, 참 선거가. 울산 교육감 선거죠. 교육감 선거가 네. 있었고 이제 그 남구에 구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이제 남구의 구의원 선거인데 최덕종 후보가 이겼죠. 거기는 일단 그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여당의 후보와 우리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특히 남구는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집권당의 국민의힘 대표가 그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거기를 아주 격전지 뭐라고 할까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근데 민주당이 유세를- 왜 이겼다고 보세요? 그건 뭐 우리 울산 남구에 계신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는 실정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아주 무척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외교 문제랄지 국방이랄지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민심이 이번 울산 남구 작은 구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승리했다고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뭐 민심이 다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강하게 공세를 한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이런 민심들이 드러난 거는 여당에서도 좀 뼈아프게 봐야 되고 저희들은 그 민심을 어떻게 보듬을지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주에서 국회의원 진 거보다 울산에서 기초의원 진 게 더 뼈아플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평가들을 여론뿐 아니라 당원들께서도 많이 목소리를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네. 이 국민의힘 내 정당 지지도가 과거 같지 않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일방적인 한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네네. 국민들의 삶에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발전들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바로 치러지게 됐던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날 사망했던 교육감에 대한 애잔한 감정 등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낙선했다는 것은 지도부가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부울경뿐 아니라 특히 수도권 등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뭐 선거가 워낙 지역이 작긴 하지만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각 당이 정비를 재점검하는 입장에서 내년 총선 전망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0%. 이러면은 야당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죠. 또 정부를 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좀 의회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부 지원론이 36%거든요. 자, 두 분이 보시기에 물론 뭐 지금 네. 총선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국민의힘 먼저 여당 입장에서 예.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합니다. 이 수치와 함께 같은 수치를 하나 더 보여주시게 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선택이 조금 더 평가가 고르게 네, 진행될 것 말씀해 같다는 주시죠. 생각이 드는데요. 거주 지역의 현 의원의 재당선을 바라는 비율이 29%, 다른 사람의 당선을 바라는 비율이 48%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앞서 보여줬던 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가 훨씬 더 높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에 대한 불신에 대한 평가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는 지금 현재 169석을 점하고 있는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현재 의원들이 거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그런 현역 의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수치가 두 개 같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게 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갤럽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오히려 무당층의 포션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무당층 민주당으로 포집이 됩니다. 그만큼 네.
중도층에서 양당 정치에 실망해서 빠져있는 유권자의 표심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 게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유권자분들께 정권 교체 효능감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점들을 자성하면서 남은 1년 동안 그 무당층, 중도층에게 얼만큼 더 의미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네. 내년 총선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좀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내년 총선의 절박함으로 따지면 저희들은 국민의힘 못지않게 아마 더 절박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방 폭주식 통치, 저는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박 앵커도 잘 아시지만 언론,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 근로자, 모든 시민단체 곳곳을 그냥 거의 적으로 두고 일방적으로 폭압적으로 누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내년 4월 총선에 입법 권력까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다가 넘어간다면은 저는 그거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뭐 정말 일방 독재식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1987년 이후에 그 이른바 이런 집권 3년 차, 4년 차 이거는 사실 현 정부 뭐 여야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서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쭉 살펴보니까 딱 2번 정도만 집권 세력이 승리를 했더라고요. 1996년하고 2020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같은 어떤 이런 민심과 이반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지배적인 지배를 하는 식의 국민과 통합하고 교통하는 소통하는 정치가 아니라면은 내년 선거에서도 지금의 여론이 유지될 수 있겠다. 다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의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자만하거나 오만하진 절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여소야대 국면에서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행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 뭐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도 국회 의석 수가 다수당이니까 자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까 이 민주당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행정부가 그 다른 권력까지 다 침해하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법안 가지고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국회 선진화법의 절차에 따라서 정의당 등 기타 정당들과 협력하게 된다면 최장 330일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숙고하면서 뭐 패스트트랙 절차를 태운다든지 할 수 있는 처리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국민과 전문가들 또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금 소수 정당이지만 국민의힘이 대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던 좋은 선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단 며칠 만에 처리했던 부동산법, 임대차 3법 같은 법 아닙니까? 이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거라고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막무가내 처리했던 법에 따른 모든 후과는 일반 국민들이 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날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좋은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대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 처리에 대한 관점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힘 동의 없이 처리하는 법안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왜 일방 처리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요. 지난해 예산안도 그렇고 이번에 쌀값 정상화, 양곡관리법도 보면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합니까? 전 정부 때 일 얘기합니까? 하지 마시고 집권했으면 집권 세력답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무려 8개월간 있었습니다. 그 논의 기간에 대안을 단 한 번이라도 냈습니까? 민주당에서 낸 법안이 6개입니다. 그 법안을 통합해가지고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 이른바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그 약속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내지 않았습니까? 왜 공약이나 약속을 대해서 집권하면 다 바꿔버립니까? 네. 대통령의 말은 무겁습니다. 지키셔야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왜 자꾸 이상한 논리만 가지고 뭘 일조상 산다고 합니까? 국회의장 수정안을 보십시오. 수정안 16조 5항에 보면은
쌀의 재배 면적이 늘었을 때는 정부가 매입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쌀 사전 조정제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생겼다, 이번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작물 재화 지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과잉 생산된 부분은 그 해당되지 않을 때 정부가 매입하라는 겁니다. 네, 농민들 양곡법 관련해서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방적인 네. 법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당의 상황에 대해서 각자 평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 때문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 이재명 전 대표와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이 충돌을 빚었고 사실 대장동 의혹도 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상당히 물론 이제 본인은 개인적인 일정이다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파장이 좀 일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일정은 맞죠. 왜냐하면 장인상으로 귀국을 했고 아마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불거지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당직 개편하면서 이른바 친문계 등 기타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덮어두고 가는 모습인 것처럼 비춰집니다만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이고요. 아직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 여부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한 여름 정도로 진짜 현실화되게 된다면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에는 지금 나타나는 대장동에 관한 거의 모든 의혹을 초창기에 경선 과정에서 제기했던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민주당 한명수 대변인한테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평가를 해보라고. 자,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최고위원들도 이제 구성이 한 달 됐습니다.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국민들께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이번에는 박항공기 비우지 않은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저는 이 선출직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계시지만은 이 선출직 최고위원 이분들 모두 징계하면은 여당 지도부가 붕괴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실언들과 전 실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책관, 역사관, 현대사에 대한 인식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 이런 출범이 좀 예고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당원 100%로 이렇게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식의 강성에 역사적, 정치적, 법적으로 다 해결된 5.18 문제를 다시 폄훼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 거의 막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들 지지층, 특히 열성, 강성 지지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권을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권을 잡았다고 하면은 처음 이런 실언이 벌어졌을 때, 막말이 나왔을 때 강한 제재를 했다면 네. 그 이후로 조수진 최고까지 갔겠습니까? 못하는 이유는 뭐 다 알지만은 가장 낮았던 후보를 1등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그 뜨겁게 불거졌던 윤심 논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네, 이 알겠습니다. 상태가 계속된다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인데 전국위원회,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을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자, 각 당에서 내년 총선에 이런 룰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선거법 당론이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라도 합의된 안이 있는지 먼저 여당부터 좀 들어보시죠. 명확하게 다 합의된 안을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한 30석 이상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른바 민주당이 무리하게 정의당 등과 같이 합작하면서 제도를 개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제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탓에 위성정당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민주당도 정의당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렀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빨리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상적인 많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안들이 나옵니다. 근데 워낙에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 상태 속에서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과연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 이상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현재 있는 의원 수를 좀 줄이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 같은 얘기를 했다고 자, 봤습니다. 의원 수 30명 줄이면 10%가 줄어드는 건데 의원들이 진짜로 찬성을 해요? 의원들이 항상 의원들의 저항 때문에 정수 축소가 국회 내에서 어려워요.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도 그 같은 내용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많이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전원위원회가 선거제를 관련돼서 처음으로 열리는 거죠. 그 네. 한 10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토론을 내일부터 벌일 텐데. 시작되죠. 예, 맞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고 이제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과 함께 그 의견이라는 게 뭐 지역 구민들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겠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개특위에서 처음에 안들이 한 3가지 올라올 때는 1, 2안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놓고 의석수를 국회의장도 제한했기 때문에 늘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오자마자 거의 뭐 내놓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은 300석 유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네. 30석 줄이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지만 의석수 30석 늘리기도 어렵지만 줄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줄이자는 얘기는 지역구는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지역구 줄 생각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 네. 비례대표제를 확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할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의석수 줄이겠다 먼저 선포를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논의하기 상당히 폭이 좁아집니다. 네, 이 말이 네. 이거야말로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적 성격의 집권당 여당 대표가 함부로 던질 얘기는 아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2012년 대선 한번 보십시오. 근데 네, 네. 강력한 유력한 후보가 의석수 200석 하기로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허황되다가 얼마 지적받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법 개정 상당히 어려운 논의를 네. 시작했는데 그래서 새롭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된 새로운 선거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정치권의 불신 그리고 꼼수가 판치면서 위성정당까지 출연했고 이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임명직 국회의원이 생겼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치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과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제, 문화 강국 만들어낸 국민 수준에 맞게 정치제도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